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면 싱그러운 바다의 향기를 가득 안고 바다의 봄나물이 찾아온다. 산란기를 맞아 알이 꽉 차 별미 중 별미를 손꼽히는 주꾸미가 제철을 맞은 것이다. 타우린을 비롯해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봄철 피로회복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주꾸미.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봄철 수산물의 제왕 주꾸미와 함께한다. 주꾸미에는 타우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성 질환을 개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간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바로 담즙산 형태로 만들어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덜어주어 간 질환 예방 및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꾸미를 고를 때는 갈색 반점이 뚜렷하게 보이고 눈 밑에 금태가 선명하며 점액질이 없는 것이 신선한 주꾸미다. 주꾸미를 이용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아삭한 콩나물과 탱글탱글 주꾸미가 만난 주꾸미 콩나물 볶음. 그리고 바삭하면서 고소한 누룽지와 함께 주꾸미로 맛과 영양을 꽉 채운 주꾸미 누룽지탕도 도전해보자. 문어과에 속하는 해산물, 낙지와 비슷한데요.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바로 쭈꾸미입니다. 오늘은 제철을 맞은 쭈꾸미를 이용해서 쭈꾸미 콩나물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나 문어에 비해 육질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는 주꾸미. 주꾸미에는 DH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꾸미의 맛과 영양은 단연 국내산이 최고. 국내산 주꾸미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쭈꾸미 종류가 참 많습니다. 수입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는데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죠. 국내산 쭈꾸미는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금태를 꼭 확인하시면 국내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꾸미를 깨끗하게 손질하자. 주꾸미 위에 밀가루를 넉넉하게 부어준 다음 힘있게 주물러주는데 이렇게 하면 빨판과 몸 표면에 붙어있는 특유한 끈적한 점액성 물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밀가루 세척이 끝나면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내고 물기를 없애준다. 쭈꾸미 손질하실 때 오늘은 밀가루를 넣어서 꼭꼭 주물러 줬는데요. 소금이나 전분 넣어도 되고요. 머리 안쪽까지 밀가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꼭꼭 주물러서 핵함이나 이물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꾸미를 뒤집어 내장을 제거하고 가위를 이용해서 눈과 입을 잘라낸다. 손질이 끝난 주꾸미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자. 양파, 당근, 고추는 채로 썰고 대파는 다져서 준비한다. 이어서 고추장과 고춧가루, 간장, 설탕, 소금, 참기름, 통깨, 다진 마늘, 대파를 넣고 잘 섞어가며 양념장을 만들어 놓자. 양념장이 준비되면 주꾸미를 넣고 잘 버무려준 다음 1시간 정도 숙성시켜준다. 쭈꾸미 양념하실 때 쭈꾸미를 먼저 손질하시고 난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양념장에 1시간 정도 재워두시면 숙성이 되어서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이제 주꾸미 볶음에 함께 들어갈 콩나물을 데칠 차례.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은 후 콩나물을 넣고 데쳐주는데 데친 콩나물은 찬물에서 헹궈낸 후 물기를 없애준다.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을 더한 후 무쳐준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채소를 먼저 넣어 볶아준다. 그런 다음 양념한 주꾸미를 넣어주고 주꾸미가 완전히 익으면 콩나물도 함께 넣고 잘 섞어가며 한 번 더 볶아준다. 오늘 쭈꾸미 콩나물 볶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콩나물을 넣을 때는 그냥 버무려 준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릇에 주꾸미와 콩나물을 푸짐하게 덜어내고 고소한 참깨를 뿌려주면 주꾸미 콩나물 볶음 완성! 쫄깃한 주꾸미와 아삭한 콩나물이 만난 또 하나의 별미, 주꾸미 콩나물 볶음. 매콤 아삭한 맛에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고 영양까지 듬뿍 채워준다. 쭈꾸미 요리하실 때 보통 볶아 먹거나 샤브샤브로 데쳐서 드시는데요. 조금 지루하시죠? 오늘은 중국식 요리인 누룽지를 이용해서 쭈꾸미 누룽지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 주꾸미. 주꾸미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고 주꾸미에 들어있는 먹물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주꾸미 누룽지탕. 먼저 주꾸미를 손질해야 하는데 밀가루를 넣고 빨래하듯 문질러주면 빨판이며 몸통에 있는 이물질이 쉽게 제거된다. 손질한 주꾸미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낸 다음 물기를 없애준다. 이어서 주꾸미에 손가락을 넣고 뒤집어 내장을 떼어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요즘 제철인 쭈꾸미는 머리 부분을 그냥 드셔도 좋지만은 냉동이나 오래된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도 썰어 놓자. 양파와 표고버섯, 브로콜리와 대파, 마늘은 편으로 썰어 준비한다. 찹쌀 누룽지도 미리 튀겨 놓는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180도 정도로 예열한 후 찹쌀 누룽지를 넣고 튀겨주는데 앞뒤로 노릇하게 튀겨주면 건져낸 후 기름기를 털어낸다. 오늘 중국식 누룽지탕, 쭈꾸미 누룽지탕이죠. 누룽지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누룽지인데요. 누룽지가 낮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기름이 먹어서 잘 부풀어 나지 않습니다. 튀김 온도인 180도씨 온도에서 맞춰서 튀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채소들을 볶아준다. 그런 다음 굴소스와 간장,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한다. 이어서 주꾸미도 함께 넣고 볶는다. 주꾸미가 볶아지면 육수를 부어 한 번 더 끓여준다. 그리고 주꾸미와 육수가 끓어오르면 이때 물 전분을 부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한다. 중국 요리할 때 팁을 드리면은 물전분이나 밀가루를 넣으실 때 재료가 완전히 끓은 상태에서 전분을 넣으시고 또 한번 끓여주셔야만이 밀가루와 전분의 잡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달군 뚝배기에 찹쌀 누룽지를 담고 그 위에 주꾸미 소스를 부어주면 주꾸미 누룽지탕 완성! 봄철 주꾸미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미 주꾸미 누룽지탕. 바삭한 누룽지에 쫄깃한 주꾸미. 거기에 걸쭉하면서 뜨거운 국물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입안을 행복하게 해준다. 주꾸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DHA와 불포화 지방산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우린 성분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노인들의 치매, 기억력 감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꾸미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꾸미의 먹물에 함유되어 있는 일렉신 성분이 종양 활성화를 억제해 주어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꾸미의 먹물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 바다의 피로회복제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주꾸미. 특히 이맘때 주꾸미는 고슬고슬한 쌀밥처럼 생긴 알을 품고 있어 더욱 특별한 맛을 내는데 살짝 데쳐 회로 먹거나 구이는 물론 볶음 요리 등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룬다. 이 봄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면 주꾸미를 가까이 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주말 아침에는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늦잠을 자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수면 자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자세는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등뼈와 엉덩이가 천장을 향해 꺾이면서 척추에 통증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바로 보고 반드시 누운 자세라고 하니까요. 수면 중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콩팥이 3개월 이상 손상돼 있거나 콩팥의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말기 신부전이나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만성 콩팥병이란
콩팥이 평소에 하는 기능인 수분 제거, 노폐물 정화, 전해질 교정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콩팥병을 유발하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같은 병들이 있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 발병하는 만성 콩팥병.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을 빠르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리 없는 위협, 만성 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10% 정도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조용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경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만성 콩팥병인데요. 자, 먼저 이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콩팥이란 강낭콩 모양의 성인 주먹 크기만한 한 쌍의 장기로서 이 양쪽 갈비뼈 아래쪽에 한 쌍씩 위치하게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에는 가장 기본적인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작은 기관이 모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이걸 사구체라고 부른다고요? 저 주먹만한 크기의 콩팥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작은 사구체라는 구조물들이 100에서 150만 개까지 있게 되고요. 근데 하나의 사구체의 크기는 0.1에서 0.2mm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구조물입니다. 검진 같은 거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그때 말하는 사구체가 바로 이 구조물인 사구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이 정상적일 때와 비정상적일 때 사구체에 아무래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 사구체가 되겠는데요. 정상 사구체를 보시면은 이런 혈관들의 두께도 정상적으로 얇게 잘 유지되고 있고 이 내부의 혈관 내부도 열려 있어서 이 안쪽으로 피가 흐르고 노폐물들이 이 공간으로 여과가 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우리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우측에 있는 망가진 사구체를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염증 세포나 이 침착물들로 인해서 기본 구조가 깨지고 혈관들이 다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제대로 노폐물 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면 이 사구체가 또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걸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 검사로서 우리가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신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혈액 검사상 신기능이 정상이더라도 초음파나 이미지 검사상에서 신장 기능의 어떤 크기의 이상이 있다든지 소변 검사에서 혈류나 단백뇨가 3개월 이상 지속 시에도 마찬가지로 큰 범주의 만성 콩팥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만성 콩팥병의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만성 콩팥병은 상당히 병이 진행한 후에도 증상이 없는 것이 오히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나 중기에는 증상이 없이 진행하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제가 외래에서 뵙게 되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주된 증상들은 어떤 이런 무기력이나 깔아짐, 발목이 부어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이런 부종 증상,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몸도 전체적으로 붓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이 받지 않아서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 장기에 다발적으로 애매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이 증상들을 만성 콩팥병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콩팥의 기능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만성 콩팥병의 계급, 그러니까 단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공이 5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없이 소변 검사나 초음파, CT 등의 이미징 검사에서만 이상이 있는 그런 1단계부터 시작해서
2, 3, 4, 5단계까지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3단계 이상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5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신기능 수치가 15 미만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투석이나 이식 등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성 콩팥병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발병을 하는 건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당뇨병, 고혈압 환자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콩팥병이나 당뇨병, 고혈압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자, 비만인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세가 드신 분들, 관절이나 진통제 이런 건 약들을 오래 복용한 경우,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날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본인도 모르게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선천적인 요로 결손이나 기형이 있는 경우도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군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만성 콩팥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40세만 넘어가도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확연하게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단지 만성 콩팥병만의 그 특징은 아니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이 이런 패턴을 비슷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 3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으로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사구체 신장염이 있겠습니다. 이런 병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만성 콩팥병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만성 콩팥병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체내 노폐물을 최종적으로 걸러내고 적혈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 콩팥. 이렇게 중요한 콩팥에 이상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곤함이나 가려움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분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소변량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막 몸이 자꾸 붓고 처지고 뭐 힘 빠지고 깔아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얼마나 줄었나요? 하루에 총 종이컵으로 따지면 2컵 정도 될까요? 소변 많이 줄었는데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저질환으로 혹시 앓고 계신 병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당뇨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병원을 가질 못했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선천적인 요로결석이나 약물에 의한 콩팥 손상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인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만성 콩팥병의 발병 여부를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환자는 아직 젊은 환자분이지만 소아 때부터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 유병 기간이 15년 이상 되는 환자분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콩팥이 손상되고 만성 콩팥병이 같이 합병되어서 현재 투석에 임박한 말기 신부전 상태 환자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흔히 병원에서 시행하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 콩팥 기능을 판별할 때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혈액 검사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하고 이를 통해 콩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인 경우 정상으로 보며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요즘 투석하시면서 컨디션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붓기는 좀 어떠세요? 소변은 종이컵으로 한 2컵 정도는 보세요? 붓는 건 없습니다. 소변량은 물 먹은 만큼 그대로 나오니까. 예전에 입원하셨을 때 투석하기 전에 그때하고 비교하면 요즘 투석하시면서 지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활하기 많이 편해졌어요. 콩팥 속 사구체는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도 계속 압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콩팥 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이 생기고 말기 신부전에 이를 수 있다.
이 환자분은 50대 남성이시고요. 이게 고혈압을 오랫동안 알아오셨습니다. 20년 이상 알아오시면서 특별한 치료하지 않으시고 최근 검사 결과에서 콩팥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자연 치료하시겠다고 다른 기관들을 방문하시면서 콩팥 기능이 오히려 악화된 케이스입니다. 내원하셨을 때는 흉통도 있으시고 부종도 심하고 콩팥 기능도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석을 조기에 시행해서 현재는 많이 호전되신 상태입니다. 만성 콩팥병 치료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인 만큼 원인 질환을 찾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만성 콩팥병이 심각한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신장 이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성 콩팥병은 따로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혈뇨, 단백뇨 등이 있는지 체크하고 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초반에 혈압 당뇨를 정상인과 다름없이 조절함으로써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검진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조기에 신장내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충실한 청소부인 콩팥. 한 번 망가진 콩팥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중요한데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당과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이다. 만성 콩팥병 예방, 알맞은 식습관과 원인 질환의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핵심임을 명심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만성 콩팥병의 진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만성 콩팥병의 진단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초음파 등의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 자체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액 검사 수치 중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평가하게 되고 소변 검사로서 단백뇨, 혈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 등의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만성 콩팥병 여부뿐만 아니라 만성 콩팥병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원인 질환이 빨리 밝혀지면 좋겠지만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도 필요할 텐데요. 이 외에 또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때에 따라서는 사구체 신염이나 다른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2차적인 콩팥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국소마취를 통해서 이런 작은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손쉽게 조직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치료가 관건일 텐데요. 근데 치료를 받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경우 손상된 신장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자체적인 치료약은 아쉽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 콩팥병을 야기하는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서 콩팥 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추고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으로 콩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진행 속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단계를 우리가 콩팥을 5단계로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단계를 나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가 될 텐데요. 일단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일단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겠고요. 환자 상태에 따른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1, 2단계 저단계에서는 동반 질환의 관리, 치료가 중요하겠고 3단계 이상에서는 가급적 신장내과를 방문해서 동반되어 있는 합병증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후에 이루어질 신대처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4단계부터는 좀 말기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하고 있는 신대치호법으로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서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주는 방식을 말하고요. 보통은 주 3회 병원을 방문해서 1회당 투석 시간은 4시간씩 투석 혈액을 걸러내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혈액투석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혈액투석 외에도 복막투석이라고 해서 이 복강 내에 삽입관을 미리 거치해 놓고 미리 만들어진 복막투석액을 배 안으로 넣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복강 내 복막이 마치 투석막과 같은 기능을 해서요. 6시간 정도 배 안에 투석액을 담아두게 되면은 그 복막을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6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정화가 끝난 액들이 이제 복강에 쌓이게 되면은 그거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버려주고 다시 새로운 복막액을 넣어주는 이런 방법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4회 정도 시행하게 되지만 요즘은 기계투석이라고 해서 복막액을 자동으로 이제 자는 동안에 그 기계가 교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기계를 이제 대여해서 집에 갖다 놓고 나는 이제 잘 때 그 기계랑 복막관이랑 연결만 해놓으면 그 기계가 알아서 그 복강 내 그 투석액을 교환해주면서 이제 잘 때만 투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신장 이식이 가장 효과도 좋고 이식 받았을 때 다른 투석 방법이나 어떤 신대치호법 방법에 비해서 생존율도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환자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활 수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성 콩팥병의 예방 수칙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담배를 끊고 과다한 음주를 피하는 것, 이것도 또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 네 번째로는 꼭 필요한 양만을 골라서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하는 것.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것. 여섯 번째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일곱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이상 7가지 수칙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7가지 생활 수칙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하는 것,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만성 콩팥병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 당뇨병과 고혈압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함에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요구량이 변하고 저혈당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콩팥에서 이런 것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드문데 만성 콩팥병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이 진행할수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제 1가지 내지 2가지만 써도 잘 조절되는 환자들이 이제 콩팥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2가지, 3가지 이상을 쓰게 돼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흡연도 이 만성 콩팥병에 좋지 않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콩팥을 보면은 콩팥에서 혈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직을 다 제거해도 콩팥 상태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콩팥은 다 대부분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이제 콩팥이나 어떤 기타 장기들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또 신기능이 빨리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흡연자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이르는 위험도가 흡연을 오래 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이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이것도 콩팥 건강에 좋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만성 콩팥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흡연과 같이 할 경우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5배까지 또 증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하루 한두 잔 정도 소량의 음주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 기준이 환자분들마다 달라서 가급적 금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평소에 먹는 식습관도 좀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네,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저염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저염식은 만성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콩팥병이 없는 환자에서도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소금기가 섭취가 덜 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그 콩팥 사구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백뇨도 같이 줄여주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콩팥 기능이 보호되고 만성 신부조로 가는 것이 콩팥병으로 가는 것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눈에 띄는 게 약물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약물이 제일 좀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통소염제가 있겠습니다. 흔히 관절약, 무릎약, 허리약 이런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약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진통소염제가 장복할 경우에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외에도 항생제, 그리고 CT 촬영할 때 사용하게 되는 조영제나 민간요법들 이런 약들이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는데 내 상태에서 이 약을 복용하는 게 안전할지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체질량 진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통계가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할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긴다는 것은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른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한국에는 이렇게 BMI가 높은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최근에는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MI 지수가 30 이상, 특히 35 이상이 되게 되면은 만성 콩팥병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유병률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꾸준한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도 유지가 되고 그 외에도 콩팥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심혈관계 합병증도 감소하게 되고 혈압, 당뇨 조절 상태도 좋아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그 본인 몸이나 어떤 그 가정 환경 혹은 외부 환경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서 꾸준히 하루 30분 이상 주 5회까지 하시면 좋겠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만성 콩팥병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이런 어떤 란셋이라는 큰 연구지에서 그 발표한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서 신기능 이상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뇨이상은 단백뇨나 혈뇨 같은 뇨이상은 소변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처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피부가 가렵고 현기증이 나면 만성 콩팥병, 콩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 신장 기능이 3단계 이상으로 많이 저하될 경우에는 가려움증이나 어떤 현기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콩팥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검진을 통해서 본인 신기능이 정상인 걸 알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콩팥 문제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진료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콩팥이 한쪽만 망가져도 신부전이 생긴다. 이건 OX 어느 쪽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세모로 했는데요. 네. 그 흔히 콩팥 한 개를 그 남한테 줘도 그냥 콩팥 한 개를 이제 신장 기증을 해도 남은 콩팥 하나로만으로도
큰 문제 없이 잘 여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콩팥이 한쪽이 망가진 것만으로도 정이상은 이미 만성 콩팥병 범주 안에 드는 거거든요. 기능이 정상이어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팥이 2개일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만성 콩팥병 환자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신기능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세모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과일이나 채소들은 흔히 당뇨병 환자한테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만성 콩팥병이 이게 더불어서 병발될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는 이제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좀 좋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모든 과일이나 채소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과일, 채소는 칼륨이 적게 들어있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칼륨이 적게 드는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이렇게 과일 그러니까 칼륨 함량을 확인해서 적정량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칼륨이 왜 만성 콩팥증에 좋지 않은 건가요? 칼륨이 만성 콩팥병에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제 칼륨이 흡수됐을 때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쓰이고 필요 없는 거는 배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칼륨 성분 중에 1% 정도가 필요하고요. 99%는 필요가 없어서 체외로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리는 장소가 이제 콩팥이거든요. 근데 콩팥병이 생기게 되면 칼륨이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쌓이게 되고 그럼 이제 몸의 칼륨 수치가 올라가서 이제 어떤 부정맥이나 여러 가지 심장 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만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색깔이 평소와 달리 붉은색을 띠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소변에 거품이 많고 붉은색을 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소변의 색이나 거품 등은 사실은 먹는 음식이나 전신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는 것이 확인해서 질환의 이상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붉은색 소변은 사실 요로결석이나 이런 병이 있어도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요. 따라서 이제 병력 청취나 어떤 영상 검사들을 충분히 해서 진단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게 좋지 않다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소변에 거품이 많아서 거품 자체가 많아서 좋지 않다기보다 이게 어떤 단백뇨로 인한 거품일까 봐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건데요. 단백뇨는 당뇨병이나 사구체 신염, 나아가서는 이제 만성 콩팥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날 경우에는 이게 단백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게 콩팥에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가 먹는 약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만성 콩팥병이 약을 먹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정작 이 병에 걸리면 약을 좀 많이 처방받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먹는 약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제 만성 콩팥병을 유발하는 약은 콩팥에 좋지 않은 약들은 적절히 조정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되겠지만 콩팥병이 진행돼서 이렇게 병기가 올라가서 4단계, 5단계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무심코 복용하는 어떤 그 신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약들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약들을 선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물 사용 전반에 대해서 또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인이 만성 콩팥병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혈액투석이 나을까요? 복막투석이 나을까요? 혈액투석 그리고 복막투석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나을지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혈액투석, 복막투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그 혈액투석은 이제
주 3회를 병원에 나와야 되고 어쨌든 집 밖으로 나와야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기 싫어하시는데 네. 주 3회 병원에 나오고 이제 한 번 나오면 4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바늘로 찔려야지 피를 밖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오면은 의료진들이 다 이제 케어를 계속 해주니까요. 이렇게 따로 본인 건강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뭐 약도 이제 다 조제해서 갖다 드리기 때문에 그런 편한 장점은 있죠. 반면에 이제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기만 하시면은 병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제 투석액 같은 경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생기지만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잘못한 경우 오염돼서 이제 복막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이제 방법에 장단점이 있게 되겠고요.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는 그 투석의 그 기술적인 장단점 외에도 어떤 기저질환이나 뭐 본인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뭐 밤에 일하는지 낮에 일하는지, 뭐 배에 수술을 해가지고 예전에 뭐 제왕절개를 뭐 3번, 4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술해서 복막이 온전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혈액투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당뇨병이 오래돼서 망막증이 있어서 시력이 저하돼서 복막투석을 연결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환자 개별 특성에 맞춰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장내과 전문의와 자꾸 반복되게 되는데요.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내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의를 해가지고 그 투석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콩팥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만성 콩팥병은 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끝이 아닌 이유는 이제 다른 장기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다른 장기는 이제 그 장기가 고장 나면은 사실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뭐 뇌라든지 우리가 뇌출혈 같은 게 심하게 오게 되면 이제 뇌사 상태 빠지고 뇌 같은 건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콩팥은 2개나 있어서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투석이라는 방법과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투석실 와보시면 이제 20대도 있고 뭐 30대도 있고 투석을 받으시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신 분도 많고 이식받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신 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하고 내 신기능이 떨어져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끝이 아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주치의를 방문하셔서 충분히 이후 다음 나한테 다가오는 다음 단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장내과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콩팥은 무게가 300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고 가볍지만 우리 생명 유지에는 필수적인 만큼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